내 나이 80. 사람들은 이 나이를 황혼이라 부르지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뜨거운 대낮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내 이름은 김승순. 평생을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가 남긴 유산과 제 돈을 합쳐 작은 상가 건물 두어 채를 굴리며 살아왔지요. 자식이라고는 오직 아들 하나, 박기태가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모처럼 솜씨를 부려 갈비찜을 넉넉히 재우고 알록달록한 구절판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내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든요. 얼마 만에 함께하는 식사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지만 오늘만큼은 꼭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전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현관문을 열자 훤칠한 아들 녀석과 화려한 옷차림의 며느리 이나빈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며느리는 과장된 목소리로 너스레를 떨며 들어섰지만 그 눈은 집안을 빠르게 훑고 있었어요. 혹시나 뭐가 바뀌거나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감정하는 듯한 그 눈빛이 저는 참 싫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텔레비전부터 켰지요. 늘 있는 일이라 새삼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왔으면 손부터 씻고 와서 앉아라. 저녁 다 됐다. 제 말에 며느리는 마지못해 핸드백을 내려놓고 욕실로 향했고 아들은 채널을 돌리다 말고 물었어요. 근데 어머니, 갑자기 저녁은 왜 먹자고 하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일은 무슨.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불렀지. 얼른 앉아라.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는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갓 지은 밥을 아들 그릇에 퍼주고 며느리에게는 갈비찜을 덜어주었지요. 그들은 제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는 듯 보였지만 대화의 내용은 온통 돈과 관련된 것들 뿐이었어요. 어머니, 옆집 순영이 엄마네 아들이 이번에 의사사위를 받다잖아요.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떡하니 해줬다나 봐요.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사는 것 같아요. 이나빈이 김치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의 속뜻을 제가 모를 리 없었지요. 어머니도 재산 썩히지 말고 우리한테 좀 쓰세요. 하는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아들 박기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사업도 영 시원찮은데 대출 이자만 매달 수백이에요. 어머니 상가 월세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죠? 참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지요. 이제는 저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담긴 탐욕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식사를 계속했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식탁 위에는 어색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정표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일까지 내어가며 식사를 모두 마쳤을 무렵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배를 두드리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기태야, 나빈아. 오늘 너희를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깔리자 두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혹시나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 기대하는 눈치였고 아들은 귀찮다는 표정을 애써 감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고 제 생애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던 웃음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 했어요.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쳐 쨍그랑 소리를 냈고
며느리는 방금 제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눈만 끔뻑이고 있었지요.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며느리 이나빈이 가장 먼저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못 들었니? 내 전 재산. 이 집, 상가 2채,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돈 전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있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눈에는 살기마저 어렸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왜 생판 남 좋은 일을 시켜요? 저희는요? 기태 씨랑 저는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박기태도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장난이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버지랑 평생 시장 바닥에서 뒹굴면서 모은 돈을 그냥 기부해. 그걸 왜 엄마 마음대로 결정해.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라니요. 제 인생과 남편의 인생이 담긴 돈을 두고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그 오만함에 기가 찼습니다.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하니? 내 돈이고 내 아버지와 나의 돈이다. 이걸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니. 자식인 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당연해. 나 사업 힘든 거 뻔히 알면서 그 돈 있으면 우리 아들 유학도 보내고 나도 새 차 한 대 뽑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없앤다고?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온통 자신의 욕심뿐이었습니다. 제 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그 결정 이면에 있을 제 생각에 대한 궁금증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내 돈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날뛰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지요. 어머니, 혹시 어디 이상한 기부단체에 속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장 그 사람들 연락처 대세요. 제가 알아봐야겠어요. 두 사람은 마치 제가 이미 재산을 어딘가에 빼앗기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평화로웠던 저녁 식탁은 순식간에 탐욕과 분노가 들끓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어요. 아, 이 저녁 식사가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되겠구나. 며느리 이나비는 옆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들더니 미친 사람처럼 무언가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지금 시세가 얼마고 상가 2개면 보증금에 월세만 합쳐도 어머니, 지금 몇십억을 허공에 날리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를 주세요. 저희가 매달 용돈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용돈이라는 단어로 저를 회유하려 했지만 그건 결국 재산을 넘기면 콩고물이라도 던져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지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어. 자격? 우리가 왜 자격이 없어요? 내가 기태 씨 아내고 기태 씨는 어머니 외아들이잖아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상속 1순위예요. 며느리가 악을 쓰자 아들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늙으면 곱게 늙어야지. 이게 무슨 추태야. 당장 그 결정 취소해. 취소하라고. 아들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마지막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뒷바라지에 키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하이에나 한 마리일 뿐이었지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뭐라고? 내가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 한번 데려간 적 있었니? 명절에 찾아와서도 안방에 드러누워 TV만 보던 놈이 너 아니더냐? 나빈이 너는 내 생일날 전화 한 통 한 적 있었어? 그저 내들 필요할 때만, 돈 아쉬울 때만 어머니, 어머니 했지. 내가 너희에게는 살아있는 부모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지갑이었을 뿐이다. 제 말이 비수처럼 꽂혔는지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사람 특유의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이 돈, 너희 같은 것들 배 불리는데 쓰는 것보다 꿈은 있지만 돈이 없어 좌절하는 학생들 한 명이라도 더 돕는 게 100번, 1000번은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가 거실로 훅 밀려 들어왔어요. 내 뜻은 확고하니 더 이상 토달지 마라. 그리고 이 집에서 내 돈 이야기하면서 그따위 버르장머리로 말할 거면 당장 나가거라. 아들과 며느리는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면서도 제 단호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 박기태는 두고 봐, 엄마. 절대 엄마 뜻대로는 안 될 거니까. 라는 악의 받침말을 내뱉고는 며느리의 팔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인연의 첫 매듭이 끊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지독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하기까지 했지요. 아들 내외가 폭풍처럼 집을 빠져나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져버린 찻잔 조각들이 발치에서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마치 산산조각 난 우리 모자, 광계의 파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허리를 숙여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사기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나 슬픔 대신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 올 것이 왔을 뿐이다. 썩은 가지는 제때 쳐내야 나무가 제대로 자라는 법이지요. 정성껏 차렸던 저녁상에는 손도 대지 않은 갈비찜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것을 만들기 위해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던가. 자식 입에 맛있는 것 하나 더 넣어주려는 어미의 마음을 저들은 돈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남은 음식을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저 음식에 담았던 제 마음이 더 아까웠으니까요. 모든 것을 치우고 소파에 앉으니 집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떠나고 늘 이 정도의 적막 속에서 살아왔지만 오늘따라 그 고요함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라는 굴레, 어미라는 책임감에 묶여 차마 실행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마지막 과업을 시작할 용기를 얻은 것이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짐작되었기 때문이지요. 저들의 성격을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순순히 물러설 위인들이 아니었어요. 아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저를 괴롭히고 제 결정을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제 남은 생애를 걸고 이 싸움을 해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했던 대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며느리라는 글자가 뜨는 것을 보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나빈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목이 맨 울음소리였습니다.
어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그 여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가냘프고 서러운 목소리였지요. 하지만 저는 그 연극에 속아줄 만큼 어리숙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어제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저희 정말 흙 종아리 맞았을 거예요. 기태 씨도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후회했어요.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참으로 가증스러운 연기였어요. 그 눈물에서 진심을 찾느니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편이 쉬울 겁니다. 예전에도 저런 적이 있었지요. 아들 녀석 사업이 어렵다며 제게 5천만 원을 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갚겠다는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고 몇 달 뒤 제가 넌지시 돈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는 바로 저렇게 전화로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일부러 안 갚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희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그 서러운 연기에 마음이 약해져 알았다. 천천히 갚아라 했던 것이 결국 제 실수였습니다. 그 돈은 아직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용건이 뭐냐? 용서해달라는 말하려고 전화한 건 아닐 테고. 제 차가운 반응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순수하게 사과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 해서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앞으로 매주 찾아뵙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회도 사드리고 네. 됐다. 네. 그런 소리 하려거든 끊어라. 너희한테 잘 보일 생각으로 내린 결정 아니다. 그래도 어머니, 손주는 생각하셔야죠. 하나뿐인 손주잖아요. 할머니가 재산 다 기부해버렸다고 하면 애가 학교 가서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애 앞길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손주라는 방패를 꺼내 들었지만 그 뒤에는 자신들의 탐욕이 숨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지요. 내 손주 앞길은 내 돈이 아니라 애비인 기태 너가 책임져야지. 어미인 너하고 왜 그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 하느냐.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너희를 굶기지 않았고 배울 만큼 가르쳤다. 그걸로 내 역할은 끝난 거야. 이제 내 돈은 내 뜻대로 쓴다. 다시는 이 일로 전화하지 마라. 저는 제 말만 전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다시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들의 감정 소모에 더는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으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이번에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작전이 통하지 않자 다른 술을 들고 나온 모양이었지요. 엄마, 저 기태예요. 얘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도사린 비열함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 엄마가 아무래도 요즘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유능한 자산 관리사가 있거든요. 내일 그분이랑 같이 한번 찾아뵐게요. 엄마 재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산 관리사라니요. 제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뻔한 수작이었지요. 전문가라는 사람을 앞세워 저를 현혹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돈을 주무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 아니,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기부도 좋은데 요즘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재단을 만들더라도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전문가 조언을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 무조건 거절만 하지 말고
내일 딱 1시간만 얘기 들어봐요. 네. 끈질긴 설득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들이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설픈 연극은 이제 신물이 났으니 이번에는 어떤 배우를 무대에 세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일 오너라. 하지만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다. 전화를 끊고 저는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전문가의 입을 빌려 저를 가르치려 들다니. 평생을 돈과 씨름하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닳고 다른 저를 상대로 책상 물림 애송이가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가소로울 뿐이었지요.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아들과 전문가라는 자가 함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 보이는 인상의 사내였어요. 번들거리는 포마드 머리에 악수하며 잡아오는 손은 미끄러운 기름장어 같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박기태 이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산 컨설팅 그룹의 수석 팀장 차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가 내민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으라는 눈짓만 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고 차민준이라는 자는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온갖 도표와 그래프가 그려진 자료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지요. 어르신, 현재 보유하신 자산 포트폴리오를 대략적으로 들어보니 이건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땅에 묻어두신 격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 2채는 현재 가치 대비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이걸 지금 처분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비상장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시면 3년 안에 최소 5배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그는 현란한 손짓과 함께 알아들을 수도 없는 전문 용어들을 쏟아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헤지 펀드, IPO 등 저를 주눅들게 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단어들이었지요. 저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제 재산에만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기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통으로 기부하시면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절세 플랜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기부금의 일부는 다시 어르신의 노후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 공헌과 재테크를 동시에 하는 거죠.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장 바이오 회사라는 게 우리 아들놈이 투자했다가 돈이 물려있는 그 회사인가? 네. 차민준과 아들 박기태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특히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그리고 절세 플랜이라는 건 결국 내 돈으로 너희들 인건비 주고 수수료 떼주라는 소리고. 맞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펼쳐놓은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약을 팔려고 해? 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가짜는 수작을 부리는 게냐? 내가 시장에서 쌀 한 가마니를 팔아도 너보다 셈이 빨랐다. 내 눈에는 내가 돈밖에 모르는 무식한 늙은이로 보이겠지만 평생 돈을 만지고 산 사람은 돈 냄새를 맡을 줄 알거든. 지금 너한테서는 아주 역겨운 사기꾼 냄새가 진동을 한다. 제 섯을 펄언 일갈에 차민준이라는 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지요. 엄마, 왜 그래? 차 팀장님은 정말 우리 도우려고 오신 분이야. 닥쳐라. 내 놈이 이자를 끌어들인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돈으로 내 사업 실패한 거 메꾸려는 거 아니냐? 이 불효막심한 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들 녀석의 눈빛이 순간 돌변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그는 갑자기 안방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재산을 관리해야겠어. 통장이랑 도장 다 어디 뒀어. 제 집안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는 모습을 보자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놈이 미쳤구나. 너가 드디어 실성을 했어. 저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아들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도둑놈 같은 자식아. 아, 엄마 왜 이래. 이거 나. 아들은 빗자루를 막으며 버텼고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던 차민준이라는 자도 떠밀려 나갔지요. 저는 두 사람을 집 밖으로 간신히 몰아낸 뒤 그들이 벗어놓은 구두를 집어 바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나는. 저는 문을 쾅 닫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마음속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들과 저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을 오늘 내 손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전화를 하거나 집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의 디지털 도어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굳이 필요 없는 쇠사슬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마치 외부 세계와 저 사이에 단단한 성벽을 쌓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옥죄던 족쇄가 풀려난 것처럼 홀가분했어요. 며칠간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집안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에 앉아 묵혀뒀던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우체통에 꽂힌 두툼한 법원 등기우편 하나가 그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겉봉에 찍힌 가정법원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지요. 손을 떨며 봉투를 뜯자 안에서는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서류가 나왔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청구인은 아들 박기태, 피후견인은 바로 저 김승순이었습니다. 서류에는 빼곡한 글씨로 제가 왜 후견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최근 급격한 기억력 감퇴를 보임, 고인의 유지를 멋대로 왜곡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하려 함,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보여 시급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함. 한자 한자 읽어내려갈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판단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몰아법의 이름으로 제 재산을 통제하겠다는 그들의 비열한 속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저는 서류를 쥔 채 한참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제 돈을 빼앗기 위해 저를 법적으로 금치산자나 다름없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불효가 또 있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들이 법으로 나온다면 저 역시 법으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익숙하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 변호사입니다. 조 변호사님, 저예요. 김승순. 아, 승순 여사. 오랜만이요. 별일 없으시지?
조철중 변호사. 그는 제 남편과 막역한 친구 사이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희 부부는 그의 도움을 여러 번 받았지요. 시장 상인들과의 분쟁이 생겼을 때나 건물을 매입할 때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희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명절이나 기일에 안부 전하나 드리는 게 전부였지만 지금 제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별일이 아주 크게 생겼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전 재산 기부 선언부터 아들 내외의 추악한 반응, 그리고 오늘 받은 성년 의견 게시, 심판 청구서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놈들 아주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구먼. 섭섭하시겠소. 섭섭한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싸워야 합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조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그래, 그래야 김승순 여사답지. 역시 우리 박서방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어. 알겠소. 걱정 마시오. 가짜는 것들 버르장머리를 내가 아주 단단히 고쳐줄 테니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사무실로 한번 나오시오. 서류 뭉치 전부 들고. 그의 든든한 한마디에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지요. 저는 조 변호사와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 잠시 먹구름이 끼었지만 저 구름 뒤에는 분명히 태양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원에서 온 서류와 제 신분증, 인감 등을 챙겨 들고 조철중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아주 넓고 고풍스러웠어요.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운 책장과 묵직한 원목 책상이 그의 연륜과 권위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여사.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소. 조 변호사는 저를 직접 회의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대추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가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역시나 전형적인 수법이야. 부모 재산을 탐내는 자식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짓이지. 부모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 처분 권한을 빼앗아 오는 것.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 물음에 조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어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오, 여사. 이건 진실의 문제지. 저들이 주장하는 건 전부 거짓이고 승순 여사께서는 그 거짓을 깨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요.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오. 서류 몇 장과 가짜는 거짓말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지났소. 그는 청구서에 적힌 아들의 주장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반박할 논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 감퇴를 주장했으니 우리는 여사께서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증명해야 하오. 최근에 있었던 은행 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같은 것들을 전부 준비하시오.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요. 고인의 유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니 생전에 남편께서 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증언해 줄 사람을 찾으면 좋겠소.
혹시 그런 분이 있소? 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시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친구분들이라면 모두 증언해 줄 겁니다. 잘 됐군. 그럼 됐소. 가장 중요한 건 법정에서 여사께서 보여줄 태도요. 절대로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저들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도발하더라도 여사께서는 그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요. 그리고 모든 답변은 나를 통해 하시오. 아시겠소? 조 변호사의 명쾌한 설명에 제 머릿속이 환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싸움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 앞으로의 전략을 짜고 필요한 증거들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지정한 첫 번째 가족 상담 및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내의 작은 조정실. 그곳에서 저는 아들 내외와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 옆에는 젊고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지요. 저 역시 조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회 주재 하에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공격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달에는 가스불 올려놓은 것도 잊어버리시고. 며느리 이나빈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지요. 저는 조 변호사의 조언대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 대신 조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119에 신고한 기록이라든가 이웃의 증언이라도 있습니까? 상대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그건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아들 박기태가 거들고 나섰지요.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자식인데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저희가 가장 잘 압니다. 며칠 전에는 갑자기 아버지 제사 날짜도 헷갈려 하셨다고요. 그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제사는 음력 10월 23일이다. 작년 내 아버지 제삿날 너는 회사 워크숍이 있다며 오지도 않았지. 그리고 그 워크숍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잖니. 나중에 들으니 가족들이랑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갔더구나. 내가 틀렸느냐? 제 말에 조정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상대 변호사마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없는 건 내가 아니라 부모한테 어떻게 도리를 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린 너희들인 것 같구나.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 제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요. 저들의 무기는 거짓과 탐욕뿐이지만 제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법원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한 아들 내외는 더욱 비열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제 주변 사람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여론전이었지요. 그들은 일가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저희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요즘 이상한 단체에 빠져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갖다 바치려고 해요. 저희가 말리니까 저희를 도둑놈 취급하고 이제는 치매까지 오셨는지 사람도 못 알아봐요. 작은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재산 문제로 저를 고소까지 했어요.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저희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교묘한 거짓말과 눈물 연기에 사정을 잘 모르는 몇몇 친척들은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것은 제 시누이,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기태 말이 정말이에요? 형님이 기태를 고소했다면서요? 다짜고짜 저를 몰아세우는 목소리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기태를 고소한 게 아니라 기태가 나를 정신병자라고 법원에 끌고 간 거예요. 내 재산 뺏으려고. 아니, 기태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형님이 재산을 이상한 데 다 쓰려고 해서 그걸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이기려고 하세요? 다 기태랑 조카 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 아니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자식까지 내치는 독한 시어머니라는 이미지가 굳게 박혀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아 아가씨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몇 친척들에게서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내에는 혹시 우리에게 돌아올 유산은 없는 건가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지요. 저는 인간관계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경조사를 챙기며 관계를 이어온 친척들이었지만 그 관계는 돈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고 왜곡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바로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칠간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먼 친척 어른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꼭 가야 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장례식장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그곳에 가면 저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던 친척들을 모두 마주치게 될 터, 차라리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조철중 변호사는 말렸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검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아니나 다를까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친척들은 몇몇씩 모여 저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들 박기태와 며느리 이나빈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아들의 가식적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곧장 빈소로 들어가 조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상주와 인사를 나눈 뒤 일부러 친척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지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된 것을 확인한 뒤 저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군요. 제 말에 수군거리던 소리가 멎고 모두가 저를 주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니 제 아들 기태와 며느리 나빈이가 저를 정신 나간 노인 취급을 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저를 법적으로 금치산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고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까지 했습니다. 제 입에서 성년후견인이라는 말이 나오자 친척들 사이에서 허하는 탄식과 함께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며느리의 말을 가로막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냐? 너희는 내가 치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판사님은 내 정신이 너희보다 훨씬 또렷하다고 하셨다. 내가 평생 모은 내 돈, 내 뜻대로 쓰겠다는데 자식이 부모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이런 폐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앉아 있던 남편의 큰형님, 그러니까 제게는 아주버님 되시는 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버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 제가 정말 돈에 눈이 먼 미친 늙은이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제 자식들이 탐욕에 눈이 먼 불효자식으로 보이십니까? 부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제 호소에 장례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전세는 완벽하게 역전되었지요. 잠시 후 가장 연장자였던 아주버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야, 내 큰아버지, 내 어미 말이 사실이냐? 너가 정말 내 어미를 법원에 끌고 갔어? 아들 박기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아주버님은 크게 한숨을 쉬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놈, 이 불효막심한 놈아. 애비가 살아있었으면 내 놈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을 것이다. 돈이 뭔데? 돈이 부모보다 중하단 말이냐. 아주버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아들 내외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아들과 며느리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질책에 얼굴이 잿빛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이나비는 평소 친척들 앞에서 고상한 척,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리며 장례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가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온 동네방네 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해요? 라며 악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라는 핀잔만 돌아올 뿐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그룹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글을 올렸지요. 김승순입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실을 바로잡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아들 박기태는 이에 불만을 품고 저에 대한 성년 의견 게시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저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인정되어 곧 기각될 예정입니다. 저는 제 남은 생을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 없이 제가 계획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평온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일절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응원하고 제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수십 년간 왕래가 거의 없었던 시조카, 즉 시동생의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큰어머님,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결정을 하셨어요. 큰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힘내세요. 제가 언제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에게서는 비수를 맞았는데 오히려 멀게만 느껴졌던 조카에게서는 따뜻한 위로를 받은 겁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내 편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은 뒤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와의 소모적인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본래의 목표였던 기부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지요. 막연하게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제 돈이 가장 투명하고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조철중 변호사를 찾아가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말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조 변호사는 제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꺼운 법률 서적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요. 믿을 만한 장학재단에 기탁하는 방법도 있고 학교에 직접 장학금을 내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승순 여사님의 이름을 건 재단을 하나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을 건 재단이요? 그렇소. 재단법인 김승순 장학재단. 얼마나 멋집니까? 여사님의 철학을 그대로 담아 여사님께서 직접 이사장으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여사님의 돈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여사님의 뜻대로 학생들을 도울 수 있지요. 절차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건 이 조철중이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시오. 김승순 장학재단. 제 이름 석자가 붙은 재단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김 사장, 기태 엄마로만 불리며 살아왔는데 제 이름이 누군가의 꿈을 지지하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단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재단의 정관을 만들고 어떤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도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생기가 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웠어요.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기본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가 건물 한 채를 처분하여 재단의 기본금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건물은 강남은 아니었지만 서울의 제법 번화한 상권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일해번 돈으로 처음 장만한 저희 부부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었지요. 아들 녀석이 그토록 탐내던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곧장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김승순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아이고, 회장님. 그럼요.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진 건물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 있는 5층짜리. 그거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수화기 너머의 부동산 사장님이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건물을 파신다고요? 아니,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왜 파십니까? 아드님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좋은데 쓸 일이 있어서요. 그러니 사장님께서 좋은 주인 좀 찾아주십시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괜찮으니 가급적 빨리 거래되었으면 합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부동산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조금은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 아쉬움은 더 큰 기대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건물이 이제 수십,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씨앗이 될 테니까요.
역시나 소식은 금방 아들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은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내 아들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름이었지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전화했냐? 엄마, 진짜 미쳤어? 그 건물을 팔아? 거기가 어떤 데인데? 아버지랑 엄마 피가 섞인 곳이라고. 그걸 팔아서 생판 남 좋은 일을 시키겠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이성을 잃은 고함 소리였습니다. 피와 땀이 섞인 곳이니까 더 가치 있는 곳에 쓰려는 거다. 가치? 뭐가 가치 있는데? 그 건물이 있으면 우리 가족이 평생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 그게 가치 있는 거지.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걷어들여. 안 그러면 내가 정말 가만 안 있어. 녀석의 목소리에는 협박과 저주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고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가 너무한 건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그의 분노가 클수록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만 더욱 강해졌습니다.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또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기라도 할 테냐? 제 차가운 반문에 아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기태야, 그 건물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곧 김승순 장학재단의 것이 될 거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그 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 이성을 되찾고 내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해버렸지요. 더 이상 저를 흔들려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로 서류만 들여다봤더니 눈이 침침한 것 같았어요. 정처 없이 동네를 걷다가 저는 문득 한 패스트푸드점 창가에 앉아있는 여학생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낡고 해진 교복을 입은 아이는 산더미처럼 책을 쌓아놓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지요. 시끄러운 가게 안에서 오직 그 아이의 주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아이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앉은 것도 모를 정도로 문제집에 코를 박고 있었어요. 한참 뒤 어려운 문제라도 만났는지 아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 제가 말을 걸자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앳되고 까무잡잡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냥 수능 공부하고 있었어요. 집에 안 가고 왜 이런 데서 공부해? 독서실이 더 조용하지 않니? 제 물음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독서실은 비싸잖아요. 여긴 음료수 하나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집은 동생들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 왔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려는 아이의 꿋꿋함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지요. 꿈이 뭐니? 저는 선생님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한테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저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돕고 싶었던 아이가, 제 재산이 가닿아야 할 곳이 바로 저런 아이들의 빛나는 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저는 아이에게 꼭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게다라고 말해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저는 건물 매각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아쉬움마저 완전히 털어버렸습니다. 제 결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방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라고 제 자신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상가 건물이 팔렸다는 소식은 조철중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은 덕에 좋은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했지요. 제 통장에 찍힌 수십억 원의 숫자는 더 이상 저 개인의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피워낼 씨앗이 될 터였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드디어 제대로 쓰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사라지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요? 제 계획이 현실이 되어가자 벼랑 끝에 몰린 아들 내외의 발악은 더욱 처절하고 비겁해졌습니다. 어느 쌀쌀한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창밖에서 무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가 우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이상한 마음에 커튼을 살짝 젖혀 밖을 내다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저희 집 대문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며느리 이나빈이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얇은 스웨터 하나만 걸친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말이지요. 명백한 연극이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아주 저급하고 계산된 쇼였지요. 저는 혀를 차며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무시하면 제 풀에 지쳐 돌아가겠거니 생각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 골목을 울렸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나와주세요. 라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를 파렴치한 시어머니로 만들어 압박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내일 아침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퍼질 것이 뻔했지요. 저는 결국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며느리는 저를 발견하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흑흑 이 못난 며느리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손을 뻗었지만 저는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지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후회나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뒤에 있는 저 집, 그리고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한 집요한 욕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일어나라.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절대 못 일어나요. 여기서 밤을 새워서라도 빌게요. 네. 용서라. 내가 뭘 용서해야 하지? 너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법원에 끌고 간 건 말이냐? 아니면 내 집에서 내 통장을 훔치려 했던 건 말이냐? 제 서늘한 물음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건 그때는 저희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재산을 사기꾼들한테 다 뺏길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걱정? 내 걱정은 내 재산의 안위가 아니라 그 재산이 너희 손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었겠지. 나빈아, 그만하거라.
내 연기는 이제 지겹다. 내 무릎은 차가운 바닥을 향해 있지만 내 눈은 내 집 대문을 향해 있구나. 너가 원하는 건 내 용서가 아니라 내 돈이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전곡을 찔린 자의 표정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며느리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독해요. 그래도 자식인데, 며느리인데, 그깟 돈 때문에 저희를 이렇게까지 내쳐야겠어요? 어머니는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독하다. 너희 같은 하이에나들로부터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면 이 정도는 독해져야 하더구나. 날 이렇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 어서 돌아가라. 다시는 내 집 앞에 나타나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대문을 닫고 들어와 빗장을 걸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한동안 며느리의 저주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할 뿐이었지요. 며느리의 눈물쇼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는 집으로 찾아오는 대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신 차단을 했지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는 어쩔 수가 없었지요. 무심코 받은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어제의 광기 어린 목소리와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아니, 슬픔을 억지로 눌러 담은 듯한 목소리였지요. 끊는다. 잠깐만, 제발 1분만, 아니 30초만 들어줘요. 부탁이에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마지못해 소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꿈에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라는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남편까지 이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슬픈 얼굴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랑 제가 이렇게 싸우는 걸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엄마,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잖아요. 아버지는 엄마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길 바라셨지. 이렇게 재산 다 없애고 세상과 등지길 바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 유지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 결정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남편 박기태의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을 고작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들다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 내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라. 엄마,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너는 기억이나 하니?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옆가게 할머니가 리어카를 도둑 맞아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우리 먹을 쌀 팔아서 그 할머니 미천을 다시 대주신 분이 내 아버지다. 길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 보면 꼭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사 먹여 보내던 분이셨다고. 그런 분이 과연 자기 자식 배만 채우자고 가난한 학생들 돕는 걸 반대하셨을 것 같으냐?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라. 그분은 너처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인간을 가장 경멸했다. 너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내 결정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나를 도와야 했다.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하고 말이야. 넌 이미 내 아들일 자격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일 자격도 상실했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하나뿐인 손주, 12살짜리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간의 소동으로 잊고 있었던 제 유일한 핏줄.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지냈어? 네, 할머니, 저 보고 싶어요. 아이의 시무룩한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민준이 보고 싶지. 조만간 할머니가 민준이 좋아하는 장난감 사서 한번 갈게. 진짜요? 와, 그런데 할머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수화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 이나빈이었습니다. 어서 엄마가 시킨 대로 말해. 아이를 코치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돈 다 없어진다면서요? 그럼 저 이제 학원 못 다녀요? 엄마가 그랬는데 할머니 돈 없으면 저 피아노도 그만둬야 하고 영어 학원도 못 다닌다고.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마음을 흔들기 위해 부모가 아이의 입에 넣어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대본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이제는 이 어린 손주까지 방패막이로 공격 무기로 내세운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이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제 마지막 미련, 손주에 대한 애틋함, 그 모든 것이 이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나고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조철중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승순입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저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을 받게 해주세요. 제 손으로 저들을 완전히 끝장내야겠습니다. 마침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의 최종 신문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짙은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피해자나 연약한 노인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고 그에 걸맞은 갑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여든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내내 조철중 변호사는 제게 몇 번이고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모든 감정의 동요를 넘어선 평온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지요. 손주를 이용한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제게 분노를 안겨준 동시에 이 싸움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완전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맞은편에는 수척해진 아들과 도끼가 가득한 며느리, 그리고 초조한 기색의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조철중 변호사를 발견하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오늘의 저는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고 예상대로 상대 측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라며 몇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유치했어요. 그들은 제가 손주를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 손주와의 통화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제가 아이에게 나는 이제 내 할머니가 아니다라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심지어 돈을 주고 매수한 듯한 이웃 한 명을 증인으로 내세워 제가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고함을 지른다는 터무니없는 증언까지 하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는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병들어가는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저 어린 손주에게까지 상처 주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라며 소름 끼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거짓말들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의 지시대로 어떠한 표정 변화도 없이 오직 판사의 얼굴만을 응시했지요. 판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저들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역시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상대 측의 모든 변론이 끝나자 마침내 조철중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하나 들려 있었지요.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청구인, 즉 김승순 여사께서 왜 후견인이 필요 없는 분인지, 오히려 청구인인 박기태, 이나빈 부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명백하게 증명해 줄 자료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는 먼저 제가 그동안 꼼꼼하게 관리해온 은행 거래 내역, 공과금 납부 영수증, 재산세 납부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모든 기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고 여든의 노인이 관리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체계적이었지요. 판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어머니를 위한 걱정이 과연 진심인지 그들의 평소 언행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 변호사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안에는 얼마 전 아들이 제게 전화해서 퍼부었던 광기 어린 폭언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쳤어? 그 건물을 팔아? 당장 걷어들여. 안 그러면 내가 정말 가만 안 있어.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연이어 며느리가 제게 보냈던 협박성 문자 메시지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어요. 모든 재산이 날아가 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손주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어서 엄마가 시킨 대로 말해. 할머니 돈 다 없어진다면서요? 그럼 저 이제 학원 못 다녀요? 며느리가 아이를 코치하는 목소리와 아이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대본이 법정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가장 비열한 무기가 이제는 자신들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상대 측 변호사마저도 더 이상 변호할 의지를 잃은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나지막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청구인 박기태, 이나빈. 두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할 자식의 도리를 망각한 채 오직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어머니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어린 자식까지 그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이며 법은 결코 이러한 불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건 본인 김승순 여사께서는 그 누구보다 명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구인 박기태의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는 기각합니다. 기각이라는 단어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고 저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아들과 며느리가 넋이 나간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치려 했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이 지독한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멈춰 서서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잘 들으렴. 오늘 이 법정에서 너희는 너희 어미를 죽였다. 어머니, 오늘부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나는 너희 어미가 아니다. 내 장례식에도 찾아올 생각 마라. 호적에서 파낼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파내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니 다시는 죽는 날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옆을 든든하게 지키며 걷는 조 변호사의 어깨가 보일 뿐이었지요. 법원의 높은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긋지긋했던 굴레를 끊어내고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의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완전한 승리는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며칠 뒤 조철중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단법인 김승순 장학재단의 설립 허가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상가 건물을 판 돈과 제 나머지 재산이 모두 재단의 기본 자산으로 출연되었지요. 저는 법적으로 더 이상 수십억 자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박한 집 한 채와 약간의 생활비를 가진 평범한 노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충만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 기부한 80대 할머니, 탐욕스러운 자식과의 법정 다툼 끝에 승소. 자극적인 제목이었지만 기사의 내용은 담담하게 사실만을 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작은 기사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 인터넷 언론사들이 그 기사를 퍼나르기 시작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은 대부분 저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자식들이 아니라 할머니의 인생을 사시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읽으며 저는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익명으로 퍼져나가며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에 대한 소문까지 돌면서 아마 동네에서 고개조차 들고 다니기 힘든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자업자득이었지요.
저는 곧 김승순 장학재단의 작은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소개해준 젊고 성실한 직원이 재단의 실무를 도왔고, 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재단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곱게 단장하고 나갈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삶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은 첫 번째 장학생들을 선발하던 날이었습니다. 수십 통의 지원 서류에는 저마다의 절박한 사연과 간절한 꿈이 담겨 있었지요. 한부모 가정에서 아르바이트로 동생들을 돌보며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 시골에서 올라와 고시원 쪽방에 살면서도 외교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학생. 그 아이들의 사연을 읽으며 저는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은 재단 사무실에서 아주 작고 소박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제가 직접 쓴 축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의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역할을 잠시 맡는 것뿐입니다. 부디 이 씨앗을 잘 키워 훗날 여러분이 더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장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제가 피와 눈물로 지켜낸 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인터콤 화면을 보니 낯설지만 어딘가 선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김승순 어르신 댁 맞나요?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태섭 씨 딸이에요. 시동생의 딸, 그러니까 제 시조카였습니다. 수십 년 전 시동생너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레 왕래가 끊겼던 터라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큰어머님 직접 뵙는 건 처음이지요. 기사 보고 큰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소 수소문해서 무작정 찾아왔어요. 혹시나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손에는 직접 끓였다는 따뜻한 호박죽과 손수 만든 밑반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그간의 다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건강은 괜찮은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를 물으며 제 옆에서 살갑게 제잘거렸지요. 저희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늘 큰형님네는 존경스러운 분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큰어머님,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저희 집이랑 여기서 멀지 않아요. 진심이 담긴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저는 혈연 이상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조카 미영이는 정말로 제 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저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저녁을 만들어 먹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지요.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에 수많은 아들과 딸,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가진 조카를 얻었습니다. 텅 비었던 제 삶은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져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는 동안 저를 배신했던 아들 내외에게는 혹독한 인과응보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 듣지 않았지만 세상은 좁고 소문은 빨랐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조철중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재단 운영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그가 넌지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기태 소식 들으셨소? 아니요. 듣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씀드리오. 그놈 사업이 완전히 망한 모양이요. 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아들의 사업은 원래부터 위태로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게 손을 벌려 근근히 막아오던 것이 그 돈줄이 완전히 끊기자 뚝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실력도 없으면서 겉멋만 들어 사업을 확장하고 접대비로 흥청망청 돈을 쓴 결과였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에는 손대지 말아야 할 사채에까지 손을 댄 모양이더군요. 제 법무법인 쪽으로도 소문이 들어왔는데 아주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하오. 아마 조만간 집이고 뭐고 남아나는 게 없을 거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안타깝거나 혹은 고소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멀리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스스로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이나빈의 소식은 조카 미영이를 통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미영이의 친구 중 한 명이 이나빈이 다니던 백화점 문화센터의 강사였던 겁니다. 큰어머님, 그거 아세요? 그 박기태 씨 부인이요. 동네에서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받는데요. 미영이의 말에 따르면 이나빈은 그 동네 사모님들 사이에서 시어머니 등쳐먹으려다 실패하고 알거지된 여자로 낙인이 찍혔다고 합니다. 평소 그녀의 허영심과 거만한 태도를 아니꼽게 보던 사람들이 그녀가 몰락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등을 돌린 것이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같이 골프 치러 다니던 친구들도 전부 연락을 끊었대요. 시어머니 재산 하나 관리 못한 무능한 며느리라고 조롱하면서요.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백화점에서 다른 회원이랑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쫓겨났다는 소문도 있고요. 명품 옷과 고급 외제차,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브런치로 유지되던 그녀의 세계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돈으로 쌓아 올린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지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해야 하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단 장학생 중 한 명이 사는 동네가 공교롭게도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 단지 근처였습니다. 아이의 집에 가정 방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익숙한 아파트 입구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는 공고문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법원 공고, 부동산 강제 경매. 그 아래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동과 호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박기태와 며느리 이나빈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해 결국 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보금자리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 아파트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상당 부분 돈을 보태주어 장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집을 담보로 또 무리한 대출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붉은 글씨에 압류 딱지가 붙은 공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재산.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르고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간 결과가 바로 저 차가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도 하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돈을 소유하려 했기에 돈의 노예가 되었고 저는 돈을 나누려 했기에 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재단의 모든 재산을 넘기고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매달 재단에서 생활비로 지급되는 약간의 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미영이가 가져다 준 맛있는 반찬으로 식사를 했고 책상 위에는 장학생 아이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 있다는 것을 저는 제 기나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고요히 그러나 무엇보다 정직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와 인연을 완전히 끊어낸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요. 그 사이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한 서리가 더 많이 내렸고 눈가의 주름은 한 줄 더 늘었지만 제 마음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김승순 장학재단은 어느덧 자리를 잡아 매년 20명이 넘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제 하루는 재단 사무실에서 시작해 아이들의 편지를 읽으며 끝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돕겠다는 아이,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겠다는 아이, 저처럼 멋진 할머니가 되어 세상을 돕고 싶다는 아이. 그 작고 소중한 꿈들이 제게는 살아가는 이유이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딸이 된 조카 미영이가 찾아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적막했던 집은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졌지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얼룩처럼 아득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후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비에 종종 걸음으로 처마를 찾아 뛰어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인터콤이 울렸습니다. 직원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라 제가 직접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김승순 장학재단입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장난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던 순간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제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에 알아챌 수밖에 없는 목소리. 제 아들 박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려보내면 평생 제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응어리가 남을 것 같았어요. 이 지독한 인연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 손으로 직접 덮어야만 완전한 끝을 맺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기다리거라. 저는 인터콤을 끊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입구 자동문 앞에서 두 사람이 비를 피해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마주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들은 한때 훤칠했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값비싼 양복 대신 낡고 구겨진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친 노동에 그을린 듯 검게 변해 있었고 머리카락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푸석하게 흩날렸지요. 며느리 이나빈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려한 화장과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싸구려 시장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병색마저 완연했습니다. 한때는 저를 잡아먹을 듯 도끼를 뿜어내던 그 눈은 이제 초점을 잃은 채 흐리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세월이 아니라 고생이 그들을 한순간에 10년은 더 늙게 만든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과거의 그 오만하고 당당했던 모습과는 조금도 연결되지 않았지요. 무슨 용건인지 드러나 보자. 따라오너라. 저는 그들을 데리고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차마 제 이사장실로는 들이고 싶지 않아 손님을 맞는 작은 응접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따뜻한 보리차 2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온정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며느리였어요. 그녀는 털썩 소리를 내며 소파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의 가식적인 울음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쉰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배어 있었지요. 그녀의 눈에서 후두득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천벌을 받아도 쌉니다. 저희는. 옆에 있던 아들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 자격도 없는 놈이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저는 아버지 아들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집도 넘어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면서 매일 밤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비참한 삶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쫓기듯 월세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막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손가락질과 조롱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잃고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는 것조차 지쳐버렸다는 이야기. 그들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멀고 먼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듯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긴 하소연이 끝나고 마침내 아들이 고개를 들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님, 저희가 염치 없는 거 압니다. 다시는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빚만 갚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 어머님 은혜 잊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엎드려 용서가 아닌 돈을, 기회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식어가는 제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말에 그들은 주저하며 몸을 일으켜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초점 없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생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돈, 이제는 내 돈이 아니란다. 이 재단에 있는 모든 돈은 내 것이 아니라 꿈을 위해 피땀 흘려 공부하는 저 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주는 것은 당장 내일 학원비를 내야 하는 아이의 돈을 빼앗는 것이고 추운 겨울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아이의 밥값을 훔치는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가 될지도 모를 아이들의 희망을 꺾는 것과 같은 일이란다. 제 말에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다. 너희는 사람의 신용을 잃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을 잃었으며 마지막으로 너희를 사랑했던 부모를 잃었다. 그것들은 내가 돈으로 다시 사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어머니, 너희가 저지른 선택의 무게는 온전히 너희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막노동을 하든 식당에서 그릇을 닦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거라.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어리석음만을 탓하며 묵묵히 죗값을 치르거라. 어쩌면 그것이 너희가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대화가 끝났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와 나의 정말 마지막 만남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이 재단에도 내 집에도 너희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체념만이 가득했지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쏟아지는 가을비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축 처진 어깨는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린 인생의 초라한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지켜본 뒤 조용히 창문에 커튼을 쳤습니다. 제 인생을 지배했던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마침내 완전히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재단 장학생 두엇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왔어요. 어머, 너희들. 이 비에 웬일이니? 아이들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봉투와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 샀다는 작은 국화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붕어빵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사장님 생각나서 사왔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항상 감사해요, 할머니. 아이들은 제 책상 주위로 몰려와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이 올랐다는 이야기, 대학 축제가 재미있었다는 이야기, 앞으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밝고 건강한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지우고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건넨 국화 화분을 받아들고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붕어빵을 나누어 먹으며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올바른 가치와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피를 나눈 자식을 키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수많은 마음의 자식들에게 희망이라는 더 큰 유산을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돈이나 원망, 복수 같은 단어들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국화꽃의 향기와 따뜻한 붕어빵의 온기와 비갠 뒤의 찬란한 노을처럼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